자, 오늘은 이 오전에는 이제 신라젠의 영향을 코스닥이 굉장히 크게 받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변화가 조금 보였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면서 이제 신라젠은 이제 신라젠대로 그냥 증시 코스닥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반대로 움직였죠. 이게 이제 뚜렷하게 보려면은 증시 움직임하고 코스닥 움직임하고 같이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일단 신라젠의 분봉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오늘 신라젠이 거의 뭐 다시 하한가를 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냥 장중에 한 17% 정도 빠졌나요? 17, 18%. 18%까지 빠지면서 마치 뭐 4연 하한가를 가는 듯한 공포감을 줬죠. 이 종목을 뭐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보유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어,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이 이 시기에 갭을 띄워서 시작해가지고 오늘 코스닥이 갭을 2% 정도 띄웠잖아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장중에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 작은 파동에도 계속 휘둘렸어요. 그러니까 신라젠 자체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증시가 이렇게 신라젠에 요동을 쳤냐 하면 신라젠은 거래량이 지금 수천만 주 지금 보면은 거래 대금으로 치면은 신라젠이 지금 삼성전자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지금 오늘만 해도 6,150억이 나왔어요. 6천억이 넘는 거래 대금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오늘은 신라젠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짧은 수익을 추구하는 뭐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이 워낙 많고 미처 팔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은 밑에서 하한가 따라잡기 해서 들어간 사람들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들 뭐 공매도 상환하는 외국인들 그쵸 이건 기존에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건 내려가면은 반대로 공매도를 외국인들은 이건 점상이잖아요. 그쵸 공매도를 미리 해놓은 사람들은 점상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공매도가 여기서도 하기도 하고 그냥 계속 하기도 해도 그냥 엄청나게 수익을 지금 실현하는 거잖아요. 지금에서 지금 공매도 상환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런 모든 투자 주체가 지금 얘를 주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연관되는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바이오 펀드라든지 펀드에서도 바이오끼리 이제 묶여 있는 바이오 벤처 펀드도 그렇고 아니면 바이오 중형주 대형주 다 펀드에 묶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넥신 같은 것들은 정말 많은 펀드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나머지들도 큰 것들 셀트레스큐라든지 뭐 코미팜, 헬릭스미스, 에이벨바이오, 메지온, 코오롱 생명과학, HLB 뭐 등등 파미셀 여러 녹십자 시리즈 뭐 되게 많잖아요. 바이오 대형주들은 메디톡스 등등 이런 것들이 묶여서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보고 순간적으로 신라젠이 급락하면 같이 좀 던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오고 하면서 사실상 수조 원에 이르는 약 10조 원 정도에 이르는 이거는 그냥 그런 종목들을 다 더해서 시가총액은 최소화한 거예요. 10조 원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냥 최소 10조 원 정도가 동시에 움직이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라젠은 지금 시가총액이 9천억에 불과하지만 9천억대 초반까지 내려왔죠. 원래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니었잖아요. 4조 원대가 뭐 찍어 3, 4조 원대를 보이던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2위 코스닥에서 2위였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0위권 바뀔걸요? 예를 들어 한 22위 정도 됐을 거예요. 21, 2위. 이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력 자체는 사실 줄어들어야 마땅하죠. 20위권 밖에 있는 게 막 종목이 막 크게 움직인다고 해서 코스닥이 막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잖아요. 물론 신라젠만큼 이렇게 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저만가를 한 3번 보이면서 코스닥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처음에 한 3포인트, 처음에 한 5포인트, 한 3포인트, 적어도 한 10포인트까지는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얘 하나만 놓고 봐도. 엄청나게 커요. 이거는 한 종목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은 그 영향력이 거의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왜냐면은 뭐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것도 있고, 물론 여기서 더 얼마나 내려갈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뭐 저는 10,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야 뭐 시간이 걸리겠죠. 티슈진도 안 그랬나요? 옛날에 내추럴 엔도텍은 안 그랬나요? 내추럴 엔도텍? 내추럴 엔도텍이 백수호 궁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형주 얘도 한 진짜 10조 원 정도 갔을걸요? 과거에 이거 진짜 크게 올랐던 거예요. 내추럴 엔도텍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백소 엄청나게 백소가 많이 팔리면서 그때 보세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딱 되는 순간부터 하한가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하한가를 보였어요. 물론 이때 15%지만 중간에 설거지 파동 나오고 다시 점하한가하고 이게 그러고 나서 단기 반등이 있었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9만 원에서 지금 결국에는 3천 원대가 보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릅니다. 앞으로 얘는 지금 2015년도에 나왔던 거고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지고 얘는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돼도 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조 단위에서 엄청나게 내려온 거죠. 하여튼 중간중간에 뭐 이런 흐름은 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를 목표로 하기에는 조금 불안정한 상태이니까 앞으로 좀 완전히 자리 잡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이 보이면 뭔가 이제는 조금 뭐 저점 잡혔으니까 좀 해볼 만하나 이런 정도의 인식을 해야지. 지금은 어디 뭐 중간일 수 있잖아요. 이런 구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라젠 회사 측에서는 일단 주가 방어를 뭐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가남이 완치됐다라는 뭐 그런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오늘 중간에 살짝 15,000까지 올랐지만 결국에는 뭐 다시 밀려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에 대한 신뢰감이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다 떠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관심이 많지만 매수는 보류하거나 관심을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장중 스캘핑 정도야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에서 스캘핑 나오는 건 많죠. 근데 스캘핑에 익숙하지 않은 이 직장인 이제 분들은 그 스캘핑 1, 2% 자꾸 처음에 먹죠. 1%, 2%, 1% 먹었어. 오케이 먹었어. 해서 천주 백주 이렇게 사가지고 예를 들어 뭐 5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마이너스 10%, 20% 혹은 티슈진이 그러다가 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작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계속 하다가 이게 결국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니까 늘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뭐 이런 거에서 먹을 거리가 많이 나오죠. 근데 직장인 기준으로 사실 결국에는 이걸로 돌아오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이너스 20%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러니까 스캘핑 관점은 사실 뭐 해도 좋으나 결국에는 내가 그 전문 스캘퍼가 아닌 이상 직장인 기준에서는 바람직한 매매는 아니다라고 보시고 한 번 먹었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이걸 매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결국 그게 날라가요. 어차피 거기서 모아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한들 그걸 합쳐가지고 어차피 100만 원 날라갑니다. 굳이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습관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재미는 있겠죠. 뭐 바로바로 움직임이 크니까 여기서 뭐 와 12,000원에 그냥 갑자기 떨어지길래 접근해가지고 뭐 순간적으로 15,000도 뭐고 하니까.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저도 간혹 가다가 하는데 지금은 적절한 시기도 아니고 얘는 악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일단 최대한 지금은 보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장이 좀 튼튼해진 상황 속에서 노려볼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한 것들은 굉장히 그냥 거래 터지면서 떨어진 거죠. 거래 없이 시장 때문에 밀린 거는 저는 앞으로는 그 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거래가 터지는 것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대형주에서. 오늘 상사인 같은 거 보세요. 어제 대형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간 이 상상인 저축은행 다들 최근에 보셨죠? 상상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장대 음봉으로 대량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 것들에서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차분히 이런 거래 안 터지면서 내려온 것들 많아요. 중소형주 등에 지금 시장이 워낙 개차반이 됐으니까 거래 없이 줄줄줄 생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거기는 나중에 안정화되면 다 커버된다는 관점으로 지금 무리수를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같은 날 이제 일본과 관련된 무역 분쟁 테마로서 움직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삼익악기라든지 화천기계, 공작기계 쪽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종목들조차도 어제 보면 급락 포지션이 많았습니다. 급락을 보인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거래량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본다면 향후에 그 종목을 해서 답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실상 대부분 뭐 돈이 많이 묶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거를 막 따라잡다가 꼬여버리면은 괜히 다 꼬여버릴 수 있다는 관점이니까 물론 하나씩 천천히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적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장이 이미 많이 심각하게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7%대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날 3% 쓰면은 단기 12%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적당한 큰 반등이 나오고 나서 종목들이 바닥에 있던 게 갑자기 상이라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하나씩 풀어가야지 억지로 내가 뭔가 이렇게 너무 심한 조절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재가 생긴 거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상인처럼 이런 움직임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은 버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중소형주에서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로 보자면 상상인 증권 상상인이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완전히 터지면서 떨어진 게 일단은 코미팜은 어제 갑자기 내려가서 거래가 안 터진 게 오늘 다 터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 것들 G3BNT가 오늘 사실 거래가 많이 얘도 지금 대형 바이오주에 속한 건데 얘도 지금 5천억이 넘잖아요. 대형 바이오주인데 오늘 굉장히 급락 투매가 나왔는데 얘는 다시 조금 뭔가 지금 매도하는 측과 매수하는 쪽의 정보 전달이 서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악재를 받아들여서 급락 투매 던져버렸지만 그게 사실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자 하는 자금도 만만찮게 들어와서 이런 흐름을 보였지만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갑자기 그 물량을 누군가 쏟아낸 게 아니에요. 그때도 대형 HLB에서 나왔나요? 매지원에서 나왔나? 누군가 먼저 선제적으로 떨구면 그 이하로 한번 크게 떨어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쨌든 대량 거래가 터진 장대 음봉으로 특히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다시 전락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평가 너무 많아요. 저평가 너무 많고 그것들이 나중에 다 지금 현재 테마에 있는 것들로 다 속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국가의 산업 전체가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지금은 그 언급된 품목들의 되게 치우쳐서 지금 수급이 많이 돌았지만 항상 이런 테마가 돌 때는 그 후속에 대한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3위각기 같은 것도 사실 새로운 거죠. 테마로 기존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새로운 것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전까지는 얘가 과연 지금 얘가 테마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는 테마주로 등극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돼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종목들이 지금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순리에 맞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더 나은 상황이 어느 정도는 조금 정돈이 된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 변화를 시도를 많이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은 이제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는 제가 천천히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시장은 오늘은 갭 2%를 떴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코스닥 얘기로 돌아오자면 코스닥은 오늘 갭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갭 상승을 했나? 오늘 아침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올려드렸죠. 제가 올려드린 게 예상지수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예상지수. 야 400대를 봤어요. 아침 8시 40분에 딱 시작하자마자 코스닥은 12.25%가 빠지는 정도 483까지 보이는 정도의 뭐예요?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엄청난 양의 반대 매매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어제는 한 8% 정도가 보였을 겁니다. 어제보다 더 심해졌죠. 50%가 더 심해진 거죠. 12%대까지 보인 반대 매매는 정말 극히 드물, 정말 보기 어려운 수준의 반대 매매 물량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싹 다 잡아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2%의 반대 매매 물량을 시초가로 2%까지 다 잡아 끌어올려서 시작한 거예요. 누가요? 뭐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근데 주로 외국인이겠죠. 아니면 그걸 저가 매수세로 활용하는 뭐 개인들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 섞여 있으니까. 왜냐면 아침에 어쨌든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은 량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순매수량으로 그렇게 많이 시작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반대 매매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걸 커버하면서 시작했고, 여기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가에 그거를 넘어서 끝났다. 저는 오늘 이 종가까지 웬만하면은 관망을 유지를 한 게, 오늘 종가가 이 시초가 부근을 밑으로 밑돌면요, 즉 음봉 마감을 하면요,
결국에는 반대매매로 물량을 잡아먹은 이유가 잡아먹은 그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반대매매를 억지로 잡아가지고 정말 너무나 싼 가격이니까 반대매매가 나온 물량조차도 싼 가격이니까 올려도 싸다는 거잖아요. 2%까지 끌어올려도 이거 너무 싸다,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 물론 야간 선물도 올랐지만 어제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미증시는 저기 트럼프가 계속 조절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조절해요? 뭔가 자꾸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강으로도 맞서고 협상으로도 다시 달래고, 약간 그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폭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했다가 이런 것들을 잘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연속적으로 폭락했고, 어쨌든 미국 쪽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중국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환율 조작국 지정했지만 IMF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해놓고 중국이랑 또다시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남겨줍니다. 대화의 여지를 계속 남겨주기 때문에 미증시는 내려가더라도 다시 반등의 여지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미증시가 반등을 했고 야간 선물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 말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코스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야간 선물과 직접적인 영향은 코스피에 있지만 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다 커버하고 잡아낸 것을, 효력을 잡아낸 그 아침에 2%로 올라간 효력을 보이기 위해 오늘 종가까지 그걸 지켜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종가까지 좀 대체적으로 관망을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오전 내내 불안했죠. 어떤 게 불안했어요? 신라젠 때문에. 신라젠이 장중에 자꾸만 이제 코스닥을 흔들어대니까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신라젠이 영향력이 줄어야 되는데 오전까지는 계속 줄지 않고 영향력을 시장에서 크게 줬어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 이거는 코스닥이에요. 신라젠은 오후장에 더 떨어졌는데 이거 신라젠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신라젠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자, 처음에는 밑에가 신라젠 분봉입니다. 위에가 코스닥이고요. 어디 갔어? 여기. 자, 코스닥은 막판에 끌어올리고 있는데 신라젠은 떨어졌어요. 그쵸? 마지막에는 좀 다시 같이 올라갔다고 쳐도 이 구간에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원래는 신라젠이 떨어질 때 시장 코스닥도 내려가고, 신라젠이 올라갈 때 코스닥도 올라가고, 이 모습, 신라젠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 상황이었어요. 다른 바이오제도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변화는 여기 2시 반 넘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이 2시 반에 이 변화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다. 신라젠의 영향력이 지금 없어졌다. 이 상태에서 일단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증시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고, 내일은 마침 옵션 만기일이다. 오늘 옵션 만기일 전날의 변동성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옵션 만기일 전날의 변동성이 큰 경우는 옵션 만기일에는 요동을 크게 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한 방향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런 확률이 높지만, 이런 확률은 한 60% 정도, 나머지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오늘처럼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미 너무 낙폭과대가 심해서 단기 반등을 꾀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단 하나씩 해소가 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어떤 거? 일단 1차적으로 증시부양책에 대한 얘기. 증시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어제까지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오늘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며, 공매도는 거의 좀 극약 처방이에요. 공매도는 2008년과 2011년에 이명박 정권에서 시행을 거의 그때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공매도 금지 처분은 극약 처방입니다. 서브프라임 때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수개월간 썼던 거. 효과는 분명히 봅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보시면 자꾸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순기능과 역기능 다,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 순기능과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 역기능. 일단 주장하는 바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 왜 공매도를 난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 하는 게 좋아서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 이탈 엑소더스가 우려된다. 이거는 공매도 금지의 역기능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매도 금지의 역기능이요.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의 순기능은 이제 지금 증시 방어 대책인 거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 역기능도 사실은 외국인들도 지금 공매도를
할 만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해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정치 외교적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이 느끼기에 야 이건 공매도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공매도를 했던 거를 차익 실현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고, 왜냐면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어느 정도는 공매도 상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증시를 떠나요? 아니 이렇게 저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비중 한번 보세요. 물론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대형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외국인들 57%예요. 삼성전자 비율이. SK하이닉스 몇 퍼센트일까요? 30% 되지 않을까요? 아, 51%, 30% 잠깐만요. 30% 이상 다 돼요, 대형주들은. SK하이닉스 50%, 그 다음에 현대차, 코스피 대형주 일단 먼저 볼게요. 현대차 44%,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보고. 셀트리온 21%, 외국인 비중 보세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30% 가까이 되잖아, 27%. 아니, 왜 다 추가가 되고 있냐, 추가로 해놔서.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이 우리나라 주식을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해서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쉽게 떠나는 생각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지금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한들 그거는 극히 일부에 속할 거고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공매도 금지의 순기능이 더 많을 겁니다. 당연하지. 그만큼 내려왔으니까 공매도를 해왔던 거 공매도 금지시키면은 역으로 상환을 하려는 심리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할 수 없으니까 올라가는 쪽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나는 이미 외국인들은 주식이 왕창 많은데 이 상황에서 공매도로 지금 얘가 내려가도 다른 걸로 커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얘가 내려가는 만큼 얘를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건데, 어제도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없어지면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어차피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금은 상승 방향으로 들어오기가 더 수월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행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일단 그게 언급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언론화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 줘야만 할 겁니다. 만약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또다시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극약 처방이지만 지금은 극약 처방을 해도 무방할 때라고 봐요. 지금 코스피가 1900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제는 1800대를 찍고 엄청난 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떤 뉴스가 나올지 어떻게 결정을 할지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시장은 막판에 그게 좀 알려지면서 그렇게 거의 이제 결정이 난 것처럼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어쨌든 시초가를 넘어서는 양봉으로 끝났고 내일의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종목들도 당연히 수천 개, 1500개, 2000개가 널려있죠. 도초에 널려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순차적으로 반응이 나올 겁니다. 왜? 거래가 없는 것들은 항상 갑자기 테마에 엮이면서 폭등할 여지가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테마가 붙을 만한 섹터들, 이제 공작기계나 뭐 의류 쪽, 그다음에 수산물, 식품, 그다음에 뭐 문구류 등등 다 나왔잖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오늘 일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방사능 물질을 100만 톤이었나? 그거를 태평양 바다에 이제 뿌릴 거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피해가 올 거고 이게 피해가 올 수 있고 가까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17년간 이게 희석되려면 1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본이 이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증시는 여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한 수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방사능을 태평양 바다에 뿌려버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죠? 일단 어제 나왔던 수산물 같은 거,
사실 수산물이 일본 거를 피하자라는 생각으로 올라왔다고 한들 지금 같은 어쨌든 바다의 문제면은 이거는 영향력이 적어질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바다 동해 바다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건데 사실 수산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얘는 좀 위험해.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어떤 산업이든 뭐가 필요하겠어요? 혹시 모를 방사능 방사능에 대해 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사능 검출이 필요할 겁니다. 방사능을 어떤 뭘 하기 전에 방사능을 한번 검사해보고 이상이 없어야지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테마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방사능 관련주들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디알텍, 오르비텍 등등 뭐 방사능 검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뭐 사실 방사능 물질을 태평양에 뿌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걸 한다면 그냥 이거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 이게 신테마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 예를 들어서 수출 규제 품목에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데 아직까지 부각을 받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그렇고 플라스틱 쪽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테마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지가 플라스틱 쪽. 그러나 이제 일단은 지금 이거는 이제 비율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아직 영향을 주진 않고 있어요. 테마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는데 다른 테마주들이 일단 시들해지면은 이제 기타 그러면 또 뭐가 있지? 이런 것들로 이제 찾아 나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모든 종목들이 다 한 번씩 거쳐가면서 지금 시장 반등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많이 밀렸던 것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 시그네틱스 같은 것도 오늘 보시면은 그동안 엄청나게 어제까지 밀려 있었는데 오늘 급반등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아까울 수가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원한 반등장이 한 5일 정도라도 좀 펼쳐진 다음에 결정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중소형주가 우리는 움직임이 중요하죠. 저는 대형주 매매는 지금 부적합하다고 봐요. 대형주가 오히려 터지기에 원래 만약에 거품이 꼈던 바이오주라면 대형주일수록 중소형주로 다시 원위치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고 지금 시총 10위 안에 바이오주는 3개밖에 없을걸요? 헬릭스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이 정도, 휴질 요즘 3개밖에 없어요. 옛날 많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고 대형주들은 바이오든 비바이오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형주도 대형주 나름이긴 하지만 거래가 많이 터지는 대형주는 해볼 수 있지만 무조건 대형주라고 지금 선호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만큼 내려갔을 때 올라갈 때 리바운딩이 커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0원의 가치를 하던 게 지금 너무 시장 때문에 떨어져서 200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게 500원의 가치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적어도. 근데 원래 1,000원을 해야 될 게 지금 10,000원에 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거품이 꺼져서 지금 원래 반등장에서도 5,000원, 1,000원 이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너무나 극저평가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무슨 200억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야,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매년 나오고 있고 배당까지 주는 회사가 심지어 시가총액이 300억이 채 안 되는 것들도 지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 정도는. 100억대 회사까지도 지금 널려 있어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200억이 안 되는 회사, 300억이 안 되는 회사, 400억이 안 되는 회사가 너무 널려 있어요. 1,000억에서 3,000억 가치를 하는 종목도 400억, 500억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뭐 지금이 폭락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또 볼 수도 없는 거지만 확률은 이제 그래도 단기 반등이라도 5일 정도의 단기 반등, 어제 말씀드렸듯 사이드카 걸린 시점부터 5일에서 10일 정도의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은 나오고 다시 죽을 수도 있겠죠. 시장이 갑자기 우리가 21일 뒤 오늘 그 공포했잖아요. 일왕이 일본 공포했잖아요. 그 화이트리스트. 그 상황에서 21일
21일 뒤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협상을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좀 유리한 입장을 좀 차지하면 조금이라도 품목도 조절하고 그랬으면은 나을 텐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혹시나 모를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4분기에는 뭐 반등 여지가 있다고 하죠. 보통 증권사들 지금 레포트를 보면 4분기라고 쳐도 지금의 시가총액이 너무나 오버페이스로 떨어져 있는 거는 거기서 하락도 제한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그 무슨 뭐 100억 이하로 막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극히 나오기가 어려워요. 뭐 200억 이하도 사실 거의 상장사는 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열어보시면. 네. 그런 것도 지금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는 두 종목이 있어요. 제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제가 세력주를 다루면서 예전에 정말 이 종목 진짜 주포 성향 강하고 지저분하다, 약간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두 종목이 있는데 오늘 그 종목이 좀 특이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하신 분들은 이 두 종목에 대한 언급을 제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수년간 하셨던 분들은 이제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와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이 두 종목이 저는 정말 진짜 가장 어려운 종목 중에 대표 주자예요. 중소형 세력주 중에서 정말 난장판을 만든 종목입니다. 그 흐름들을 보시면. 근데 이 두 종목이 항상 저는 중소형 세력주가 움직이는데 지표로서 뭐 선도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 종목에 놓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종가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장대 항목으로 보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종가에 동시호가에 들어온 겁니다. 동시호가에 막판에 들어와서 동시호가에 갑자기 뚝 뛰어버린 거예요. 동시호가에 1200원대 있다가 1,100원대 있다가 1280으로 훅 올라서 끝났습니다.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 토박스 코리아는 갑자기 동시호가에 훅 들어왔어요. 두 종목이 저는 어찌 보면 같은 데서 움직일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갑자기 이제 움직였잖아요. 퓨처스도 올라오다가 종가, 토박스도 갑자기 막판에 올라오다가 종가로 확 뛰어버린, 이 두 종목은 중소형 세력주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른 중소형 세력주, 중소형 개별주들도 내일 뒤따라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러 올 수 있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서 어떤 중소형, 제가 보는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항상 체크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반드시 과거가 되풀이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주식은 미래를 내다봐야지 과거를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올라갈 확률이 이제 앞으로 더 클 텐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래도 좀 확률이 다만 1%라도 높아질 수 있는 걸 생각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하자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고 수급적으로는 코스닥이 한 1,000억 정도 팔았어요. 1,000억 정도 팔았고 개인들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들은 지금 억지로 파는 것도 많아요. 오늘 이렇게 올려주는데도 팔았다는 것은 반대 매매도 있고 내일 반대 매매 우려. 오늘이 이제 엊그제 나온 7.5% 하락한 날에 대한 반대 매매가 D+2에 오늘 아침에 나와서 코스닥이 483까지 장전 엄청나게 하락한 걸 보여줬다면, 내일은 어제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 어제도 만만치 않았죠. 3.2%가 빠지면서 반대 매매 압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 어제에 대한 반대 매매를 이제 막지 못한 사람들이 내일 반대 매매가 또 나올 겁니다. 그걸 우려해서 오늘 미리 판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즉 반대 매매 강제로 팔리기 싫어서 그 우려감에 먼저 판 사람들도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도가 나왔던 거고, 즉 원치 않는 매도도 많이 나오고 원하는 매도, 난 팔고 싶어 그만할래 라는 매도도 많이 나오면서 1,000억이 형성됐다고 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쭉쭉 나오려면 외국인들이 그만큼 잡아줘야겠죠. 투신도 좀 들어오고. 개인들은 쉽게 잡지 못할 겁니다. 잡기에는 너무 증시가 많이 갔어요. 시원시원하게 잡아주기에는 개인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인들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하긴 할 겁니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막 그냥 잡고 막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단
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시원하게 팔아줄 때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팔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대의 케이스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외국인 따라서.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내일 얘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변동성, 혹시 모를 큰 변동성에 대해 주의하시고, 옵션은 개인들이 오늘 위아래로 다 포지션을 취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을 주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오늘 개인들이 올라가도 먹고 내려가도 먹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오늘에 대한 매수가. 그래서 코스피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만 요동을 쳤지. 외국인들은 또 멈춰있는 데다 베팅을 또 많이 했거든요. 이게 무조건 개인들이 지는 거죠. 내려가는데 개인들 베팅하고 올라가는데 개인들 베팅해놨으면 외국인들은 안 움직이는 데다 베팅해서 여기다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내일은 또 변화가 있겠죠. 내일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변화도 장중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포지션. 자,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얘기를 진행하고 너무 걱정 마시고 푹 쉬시고, 내일은 또 급반등 4% 정도 장대 양봉 이상이 없다면 4%, 3, 4%대의 장대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날이니까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밤에 내일 또 장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